최근에 성수동에 갔다 와서 쇼룸을 좀 여러 군데 갔다 와봤는데 왜 이 브랜드들이 쇼룸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생겨가지고 오늘 찾아봤습니다. 어, 이걸 저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가 달에 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쇼룸을 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수동 부동산 업계 통계에 따르면 하루 대관 비용이 그 33m 제곱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평 정도의 공간을 일주일 동안 대여한다 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소모한다고 해요. 이렇게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현재는 하루에 1,000만 원 정도씩 지불을 하면서까지 팝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건물주들이 성수동은 특히 이제 건물을 비워놓고 팝업 스토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 건물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왜 전시를 하고 쇼룸을 하는지는 저희 그 국내 이제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원래 안경은 사실 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패션 트렌드로 좀 자리 잡히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더 다양한 디자인이 작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씩 구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젠틀몬스터가 좀 빠르게 침투를 해서 짧은 역사에도 지금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젠틀몬스터의 그 마케팅 중에 하나는 공간 마케팅인데, 어떤 컨셉을 하나를 주고 어떤 지점마다 다 다르게 공간을 꾸미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하남에 이제 예를 들어 하남에 스타필드 가보시면 젠틀몬스터 매장이 있는데, 되게 유명했던 그 자기유사성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던 사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저희 죄송해요. 유통 채널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지만, 젠틀몬스터는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제 고객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매력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성수동의 아더에러 쇼룸의 일부인데, 하루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들은 이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에는 경계가 없고 조금만 투자를 해도 더 저렴하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찾을 수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고객들의 긍정 부정에 대한 후기가 고객 만족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이미지와 후기를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물건을 구매해서 받아보는 모든 과정이 다 고객에 대한 경험과 만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기업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하는지 매 순간의 과정을 판단하고 고객의 경험을 이해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제품이랑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기능적인 어떠한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감성 마케팅만이 고객과 기업 간의 친밀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단순히 옷만 잘 만든다고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와 같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왔다라고, 네, 마치겠습니다. 좋네요. 하나 질문 있는데 말씀드려도 돼요? 네. 존스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옷을 잘 만드는 건 이제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넘어서 무엇을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지. 사실 잘 만든다라기보다는, 네.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면 그 돈, 뭐 예를 들어 돈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주면 그만큼 못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 같은 물건을 납품을 해도 오히려 우리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무언가가 존스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강점을 더 가져가면 좋을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했었긴 하거든요. 어제 리안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기획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가능하다면 좀 저희도 생존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야 되는 방향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가 흔히 멜란지라는 용어는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좀 비슷한 계열의 사이로라는 용어랑 헤더라는 용어를 알게 돼가지고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 멜란지라고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뜻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란지는 이제 실을 방적하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이걸 두 원단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제 보통 멜란지 컬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컬러북에서 지정을 해서 만드는 건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멜란지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멈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소량으로 작업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렇게 컬러북 같은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번에 염색을 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컬러의 북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흔히 쓰는 저희 8% 멜란지, 3% 멜란지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또 놀랐고,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지 원사랑 아예 그 염색하고자 하는 그 컬러를 섞어가지고 어떤 비율이 더 높은지에 따라서 컬러는 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비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는 그 컬러 가지고 이제 염색해서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로라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멜란지보다는 표면이 조금 거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다른 원단인데, 사실 저 용어는 알지는 못했는데 시장에서 막 원단을 수배하다 보면 저런 원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명칭을 처음 알게 돼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았고, 멜란지 작업은 대량 생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이로는 그냥 소량의 작은 원단처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멜란지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퀄리티가 막 이렇게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실이 되기 전에 그 섬유 뭉치를 이제 이렇게 꼬아가지고 원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표면이 좀 거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헤더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뜻은 그냥 비슷한 보카시 효과를 내는 원단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멜란지나 약간 그런 방식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원단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다른 원사 두 혼방 원단을 각각 염색해가지고 만드는 거랑, 아니면 혼방 상태의 원단을 한쪽만 염색해가지고 이 보카시 표현을 하는 원단들을 말하고, 이 헤더라는 이 용어에서는 그 원단 소재, 저희가 흔히 TR 원단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혼용률이 아예 다른 원단으로 편직을 했을 때를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면 100% 제품으로는 컬러를 내는 게 조금 한정적이어서, 만약에 면으로 이런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멜란지 그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소재를 조금 다르게 혼방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헤더 원단으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헤더 원단이라고 하면 우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용어를 알기 전에는 다이마루나 직기에 이렇게 좀 혼방 이 컬러가 투톤일 경우에는 그냥 다 멜란지 컬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흔히 뭐 정장의 슬랙스나 뭐 이런 제품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보던 원단들을 이거는 이렇게 혼방이 되어 있어서 헤더 원단이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멜란지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 투톤을 멜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용도나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봤습니다. 좋습니다. GS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사실 뭐 저희가 항상 이제 국내에는 대부분 야드 중량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GSM이라는 기준과 개념을 잘 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GSM 기준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을 뭔가 우리가 원단 스펙을 얘기를 한다거나 원단을 뭐 서치를 한다거나 뭐 발주를 한다거나 하면 항상 이 GSM이 기준이 돼요. 근데 이 GSM이라는 거는 약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로 세로 1m 정도 정사각형의 크기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면 뭐 100 GSM이다 하면은 가로 세로 1m씩 했을 때 이제 100g이 되면은 이제 100 GSM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이거 다 그냥 넘어가고 GSM이라는 이제 기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 GSM을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이제 예시를 좀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뭐 좀 쉬운 예시는 직사각형의 담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담요의 사이즈는 이제 70cm에 140cm. 뭐 그리고 무게 이 담요의 그래서 전체 무게는 262g 정도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 담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GSM을 구하냐?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센치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은 0.7 곱하기 1.4를 하고요. 그리고 이 0.98 평방미터를 곱해주면은 이제 이 267 GSM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요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옷 아니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스퀘어 중량 아니면은 이 야드 중량으로 이 GSM을 이제 구하는데 뭐 이 공식은 그래요. 이제 스퀘어 중량을 인치로 곱하고 그리고 원단 폭을 곱하고 여기 야드 수를 곱하고 나서 나누기 평방미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야드 중량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야드 중량은 아는데 또 스퀘어 중량 모를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야드 중량과 이 인치를 나누고 원단 폭을 나눠주고 여기 또 야드 수를 나눠서 또 평방미터를 꼭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1야드에 몇 g이에요 하는 것들을 스퀘어 중량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드랍박스에 파일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예전에 스카시 자료를 올려놨어요. 근데 아무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객이 이거 혹시 스퀘어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야드 중량 뭐 한 180g 써있고 아니지 인치가 58인치 야드 중량이 뭐 180g 1야드당 하면 이거 GSM에 한 130 정도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고객한테. 그래서 만약에 고객 쪽에서 스퀘어 중량을 물어본다고 하면 뭐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어리버리 하지 말고 이 드랍박스에 스퀘어 중량기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원단을 발주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해외의 원단을 뭐 서치를 한다거나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 기준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약간 부연 설명 좀 해드리자면 저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야드 중량은 사실상에는 의미가 조금 없거든요. 왜냐면 원단은 폭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44인치, 70인치, 58인치, 66인치 다 다른데 야드 중량을 한국에서만 야드 중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1야드여도 폭에 따라서 원단의 중량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드 중량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재밌는 거는 원단집에서 말하는 야드 중량이 또 이제 이런 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애매할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받는 참고 자료 같은 거나 링크를 보면 또 거기 이게 중량이 몇 그램짜리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그 사람이 야드 중량으로 쓴 건지 아니면 제품의 중량을 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진다. 기준점이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런 스퀘어 중량이 중요한 게, 스퀘어는 정확한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뭐 생산을 하거나 해외에서 원단 얘기할 땐 다 스퀘어 중량으로 얘기하고, 16수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얘기하자면은 스퀘어 중량이 210에서 230 정도 GSM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생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계속 시리즈처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해외 생산 같은 경우에 꼭 알아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FTA 협정과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는 해요. 제가 아래 보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관세 얘기하는데 이제 관세가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은 쉽게 말하면 나라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제품을 주고받을 때,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그거를 세관에서 통과할 때 나오는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제품을 사고 판매할 때 부가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나오는 세금인데, 이거를 감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 이제 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관은 이런 관세를 매기고 또 이제 밀수하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그런 관청이다, 나라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거래를 할 때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낮은 거는 3%, 비싼 거는 진짜 막 2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무역을 할 때 세금의 금액을 낮춰서 무역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FTA라는 것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A와 B라는 나라가 있으면, 야, 우리 둘이 이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둘 나라 거래할 때는 우리 세금을 좀 낮추자, 아니면 이런 제품에 있어서는 좀 세금을 없애자, 이 제품은 15%인데 2%만 받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게 FTA라는 일종의 협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옷을 만들고 있고, 옷을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라던가 중국도 있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은 다 저런 FTA 자유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나라들의 이제 생산 기지들이 그런 나라들로 넘어가서 구축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저 FTA의 기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TA 말고도 리셉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FTA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재밌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단순하게 이제 옷은 얼마, 예를 들면 티셔츠는 세금 몇 %가 아니라 남자 티셔츠랑 여자 티셔츠랑 또 다르고요. 남자 티셔츠의 면이랑 남자 티셔츠의 폴리랑 또 다르고요. 여자 티셔츠의 폴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또 세율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분화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제가 지금 토글에 넣어놨긴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접속을 해가지고 제품을 찾아가지고 해당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해가지고 그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가 몇 프로 매겨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무를 정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렵고, 이걸 쉽게 알아보는 건 결국엔 관세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한테 물어보고 대부분 관세사랑 일을 하는 이유가 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이제 관세사 통해서 다들 이제 알아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게 이제 해외 생산할 때 단순하게 임가공이 얼마예요? 만 두고 이 나라나 이 공장이 싸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번에 물류비를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게 또 이 관세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물류비도 되게 중요하고 관세도 중요하고 임가공 비용이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생산 원가가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야 여기 A 나라의 A 공장은 1달러래. 근데 B 나라의 B 공장은 1.5달러래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보면 A 나라가 더 쌀 것 같은데 관세나 물류비를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해봐야지만 실질적인 원가가 나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사실상 되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해외 생산을 계속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해외 생산을 하거나 우리 팀원들이 이거 해외 생산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제 원가가 구성이 되는지라고 고려해야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지 안 맺어져 있는지, 안 맺어 있으면은 FTA 말고 다른 협정은 또 뭐가 맺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체크해야지 원가율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FTA나 저런 뭐 관세를 낮춰주는 협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어 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증명서가.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과 베트남이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내가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아무 증명서 없이 야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자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발급이 필요한데요. 그 원산지 증명서를 보통 이제 뭐 무역 용어로는 COCO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동대문에 있는 원단 업체들 있잖아요. 원단 업체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내수만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원단 업체는 이 CO, 즉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못해요.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은 그 벤더 업체라거나 좀 수출을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은 동대문에 있는 원단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이제 수출을 나가거나 할 때는 업체한테 원산지 증명서 나와요? CO 발급이 돼요? 라고 꼭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요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